NHL 동부 컨퍼런스 피츠버그 펭귄스와 플로리다 팬서스가 트레이드를 단행했는데요. 어떤 트레이드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가 파죽의 7연승으로 빠르게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NHL 하덴 낫에서 짚어보고요. 다가올 한 주 동안의 주요 경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안양 한라가 오지 이글스와의 2연전에서 모두 패하고 정규리그를 3위로 마쳤습니다. 오지 이글스는 극적으로 5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고, 이로써 대명 킬러 웨일즈는 창단 3시즌 만에 처음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84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84회고요. 2월 3일 일요일 서울에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는 일요일 오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정규리그를 모두 마치고 잠깐 눈 붙인 다음에 바로 일요일 오전에 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마무리하고 설 연휴를 보내야 되니까요. 지금쯤 아마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셨거나 가고 계시거나 그럴 것 같은데, 연휴 첫날인데 비가 오네요. 예, 뭐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비라고 하니까 네. 예, 다행이죠. 네. 모쪼록 즐거운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하게 또 연휴 마무리하시고 또 고향 가셨던 분들은 잘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5일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NHL과 아시아리그 소식을 중심으로 꾸며볼 예정이고, 들어가면서 또 여러분이 주신 댓글, 한 주 동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찬길님이 댓글을 또 주셨네요. 이 댓글은 대명 킬러 웨일즈와 오지글스 2연전 끝나고 주신 댓글인데요. 대명도 우리 팀으로 좋아하긴 하지만 마지막 슛아웃을 보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네요. 한라에게는 정말 천금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라가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고요. 홈에서의 역전 우승 기대합니다. 오지와의 홈 경기라고 생각하니 라던스키 선수가 생각나는데 은퇴식은 어찌 된 건지 구단에서 공지라도 해줬으면 하네요. 라는 댓글을 주셨어요. 대명이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 정규승 실패했고, 한라가 정규리그 또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에 대한 흥분감이 느껴지는데, 결과가 뭐 아시는 대로 바람대로 이루어지진 않았네요. 라던스키 선수 은퇴식은 결국 없이 정규리그가 끝났습니다. 뭐 일정 맞추기가 어려웠나 보죠. 네. 자, 예, 라던스키도 스케줄이 있었을 거고, 네. 예, 또 가까이 옆 동네 사는 것도 아니고, 예, 바다 건너 살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죠. 뭐 공지가 뭐 나오겠죠. 네. 한다 안 한다 정확하게. 올 시즌 오지글스와의 개막전에서 원래 하려고 했었으나 미루어진 이번 일정에서도 은퇴식은 없었고,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네요. 창길님 댓글 감사하고요. 팟빵 댓글입니다. SY더맨님, 역시 대명과 오지의 2연전 끝나고 주신 댓글인데, 한라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왔네요. 자칫 4강 직행 티켓도 놓칠 수 있을 만큼 역대급 순위 경쟁 잘 이겨내고 자력으로 정규리그 패권을 탈환할 기회를 얻어낸 거 보면 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는 옛말이 생각나게 됩니다. 한라가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클래스가 사라지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네요. 오지 잡고 정규리그 우승하고 하이원 봄 하키 하게 했으면 합니다. 4강 세 팀이 다 국내 팀이었으면 하는군요. 하셨고 183회 5,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역시 SY더맨님의 바람대로도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하이원 봄 하키도 못하게 됐습니다. 내심 그래요. 저도 4강에 국내 세 팀이 다 올라오면 국내 경기도 플레이오프 많이 볼 수 있고 기대가 됐었는데, 참 결과가 또 바람대로만은 되지 않았네요. 후원 댓글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스피린03님이 만캐시를 182회, 183회에 각각 후원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댓글을 주셨어요. 대명의 정규리그 우승을 축하합니다. V1을 기원하면서 10,000원씩 기부합니다 하셨네요. 월요일 대명의 마지막 경기는 직관 갔는데 연장 가는 순간에 자력 우승은 맘 비웠던 일인입니다. 오지가 이기니 둘째 아들은 만세 삼창의 울라울라 댄스로 기쁨을 표현하더군요.
예, 둘째 아드님 한라 팬이죠. 물론 어제 경기를 중계로 보고는 시무룩해져서 엄마는 신났겠네 이러고 있었고요. 이 어제 경기는 한라와 오지의 첫 번째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오지 글쓰 덕에 집에 둘은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코미디네요. 이제 아들이 제법 경기를 찾아보고 기특합니다. 안 알려줬는데도 유튜브로 검색해서 보고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 참 기뻐요. 덩달아 사춘기 큰아들도 축구만 보다가 하키도 같이 보러 다니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토요일 경기는 한라가 꼭 이겨서 2위도 차지하고 하이원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한라가 이길까봐 좀 조마조마했는데 그나저나 오제 뒷심은 정말 굉장하네요. 라는 댓글을 2월 1일 경기 후에 주셨군요. 2월 2일 경기 하기 전에 주신 댓글이었습니다. 참 그 둘째 아드님과의 라이벌 관계 아주 재밌고요. 첫째 아드님도 이제 또 하키를 본다고 하니까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오지의 뒷심이 정말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국 원정 4연전에서 오지 글쓰가 그 보여줬던 2피리어드 이후 저도 2피리어드 3피리어드 득점 실점 마진만 따져보면 이번 4연전 어마어마했던 것 같은데 뒤로 강해졌던 오지의 뒷심이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스피린 공상님 댓글 후원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남은킴님 오셨습니다. 덕스교 빨리 개종하세요. 그리고 시애틀이야말로 미국의 구도입니다. 소닉스는 인기보다 어리나 문제로 싸우다 간 거고요. 사실 자발적으로 내보내버린 거에 더 가깝죠. 축구, 미식 축구는 인기 대단하고요. 축구는 미국 국대 경기보다는 사운더스 경기가 더 많은 정도예요. 야구도 성적에 비하면 관심과 애착은 높습니다. 지금 시애틀 티켓 판매 물론 예약이지만 대박 나고 있는데 무슨 소리이십니까? 하셨어요. 지난해 그 팟빵에 폴 피핑과 실버버그님이 좀 시애틀은 별로 기대가 안 된다라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신 것 같아요. 덕수교 빨리 개종하시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스교주 뭐 굳이 개종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생각엔 뭐 그냥 뭐 반님 장난으로 한 말이신 것 같고. 그럼요. 이게 괜히 또 어그로 장난하시는 거죠 지금. 네. 네. 근데 뭐 미식 축구야 어디나 다 인기가 프랜차이즈 갖고 있는 데는 다 인기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 네. 네, 저는 구도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조금은 이제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MLS 쪽은 잘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풋볼은 또 가진 데는 사실 인기 없는 데가 없거든요. 풋볼 프랜차이즈를 가진 데라면요. 네. 뭐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NBA 프랜차이즈도 어쨌든 뭐 어리나 문제로 싸우다가 갔으면은 지금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따지기 때문에 예, 뭐 구도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NBA 슈퍼소닉스 그렇게 된 앞선 사례가 있으니까 뭐 그게 또 같은 동계 종목으로서 NHL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뭐 근데 시애틀 구단 이제 뭐 창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뭐 순조롭게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는 어쨌든 열어봐야 알겠지만 네. 베이거스 정도까지 이제 성적을 날지 어쨌든 일단 창단팀 같은 경우에 성적이 한번 나와서 팬베이스를 모아놔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오기 때문에 또 막 NHL 이제 전반적으로 관중 이제 집계 같은 걸 보면은 경기당 평균 관중수 같은 거는 많아요. 그런데 뭐 실제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제 적은 팀들이 많거든요. 뭐 네. 댈러스도 생각보다 이제 적고요.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래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 첫 시즌에 제가 봤을 때는 첫 한두 시즌에 좀 베이거스처럼 승부를 봐야 아무래도 좀 프랜차이즈를 자리 잡기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첫 시즌이 중요하다. 시애틀 메리너스 야구의 그 성적에 비하면 관심과 애착이 높다라는 부분은 돈은 참 많이 굉장히 쓰죠, 항상. 공감이 됩니다. 그렇죠. 네. 돈은 참 항상 많이 쓰죠. 그게 이제 인기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메리너스 같은 경우에는 참 공은 많이 들이는데 매년 별로 성적이 썩 신통치는 않아서 그런 부분은 그렇네요. 네. 남은 김님 페이스북에 홀로 항상 댓글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네이버 댓글입니다. 알로에츠님 오셨어요. 헵스가 2주 가까이 쉬었네요. 32여 경기 남은 거 잘 추스려서 풀업 가길 스멀스멀 기원합니다.
이번에 플라이어스의 마이너 경기를 이곳 라발에서 봤습니다. 몇 해 전 이현숙 기자님이 좋은 유망주라고 찍은 하트 골리의 모습을 봤었습니다. 20살이라고 하긴 믿기지 않더군요. 중간중간 물통에 물을 두세 번 튕겨 올리며 떨어지는 걸 보고 루틴을 만들더군요. 이 선수 플라이어스의 골리 수건을 풀어줄 선수가 될까요? 요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 좋은 기운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야구, 농구는 리빌딩 끝난 것 같아 보이고 플라이어스는 부진해도 기대할 만하고 헵스는 매년 2회 정도 경기 전 워밍업 저지를 경매로 팝니다. 작년엔 성소수자 후원 저지여서 모든 마킹이 무지개였고요. 올해는 SNS 관련된 캠페인이라 선수들 계정 아이디로 이름 마킹을 했습니다. 첫 행사는 선수 별명이었다네요. 이번에도 레이코넨 것을 얻었습니다. 가격은 작년보다 더 싸게 구했는데 USD로 결제하다 보니 캐나다 네. 환율이 붕괴 수준이라 환전 가격은 같네요. 유유. 그냥 좋아하던 선수인데 아마 내년 경매에서도 하나 구해야겠다는 생각 들 만큼 팬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방송도 기대합니다. 좋은 방송 출퇴근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먼저 필라델피아의 하트 골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 기억하시고 계시네요. 연습 기자님이 좋은 유망주라고 언급하셨던 거. 예, 뭐 사실 이번 프리뷰에 언급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부터 근데 카트 하트 선수는 참 잘했던 선수였고 WHL 시절부터도 굉장히 이제 명망을 날렸던 골리였고 제가 알기로는 언더20도 나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캐나다 대표팀으로요. 네. 그런데 예, 오늘 제가 필라델피아를 선정을 했고 그 중심에는 사실 하트 선수가 있습니다. NHL 하덴낫 오늘 핫 메인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그 중에서도 하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지면은 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이제 골리 문제를 알아왔던 이제 플라이어스가 이번에는 좀 좋은 유망주 골리를 항상 이제 사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골리들이 필라델피아 팬들이 못하면은 자기 팀 선수도 가차없이 그냥 경기장 안에서 야유를 보내고 욕을 하고 이런 걸로 참 유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버텨서 이제 골리들의 무덤이다라는 이제 말까지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까지도 아직까지는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카타 같은 선수는요.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성소수자 후원 저지 이제 저지 같은 경우에는 워밍업 저지 같은 거는 보통 이제 좀 의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옥션 경매를 실시를 하죠. 이제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밀리터리 나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국방색이라고 하면 좀 뭐랄까 약간 좀 그렇죠. 네. 국방색. 네. 그 디지털 문이 들어가 있는 좀 그런 느낌의 유니폼 같은 경우를 입고 하는 날이 많고요. 네. 그리고 역시 그거를 경매로 올려서 파는 게 있고 최근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야구 MLB 팀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야구팀 베이스가 있는 연습 저지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댈러스 스타스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레인저스 느낌이 나는 저지를 이제 입고 연습을 하고 했었고 네. 애나임 같은 경우에는 LA 레인저스의 이제 유니폼을 완전히 이제 거기 디자인을 입는 그러니까 빨간색 그 흰색 그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메인 색깔 디자인. 네. 그거를 입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뭐 오타니 선수도 거기 가가지고 예 그 LA 레인저스 오타니 선수도 가서 뭐 벅드롭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저지를 입고 구경도 하는 뭐 이런 예 뭐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뭐 경매도 실시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예 행사 어떻게 보면 그 연습에 이때 입었던 저지 같은 경우를 뭐 어떻게 보면 경매로 파는 거죠. 예. 그런 식의 행사를 많이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요즘에 막 이제 그 미국 NBA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KBL도 마찬가지고 이런 별명을 박는 이런 좀 그런 이름이 아닌 이제 별명을 이제 새기고 네. 경기를 한다든가 이 연습도 마찬가지고 실제 정규리그 경기도 그렇게 하죠. 그렇죠. 가끔씩. 예. KBL도 예전부터 그래왔었다고 네. 알고 있고 NBA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그런 이제 경기를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별명은 좀 별로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인 이거는 취향입니다. 네. 이것보다는 그냥 이름이 낫지 않나 싶은데 뭐 별명도 어떻게 보면은 잘 먹혀 든다는 거겠죠. 이제 젊은 이제 그 메인 이제 그 스포츠를 이제 주로 향유하는 계층이 그런 걸 좋아한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팬들과의 어떤 또 교감 중에 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벤트죠, 뭐. 네, 그런 이벤트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 레코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매번 언급 드릴 때마다 참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선수의 여러 가지 부분이 저는 참 예전부터 마음에 들어서 눈여겨 보고 있는 선수인데 항상 이제 뭐 경매로 이렇게 저지를 한 장씩 구매하시는 거 보면은 저보다 더 레코넨 선수를 훨씬 더 당연한 뭐 헵스 팬이시기 때문에 당연하긴 합니다만은 그럴 것 같네요. 네, 몬트리올 스멀스멀 올라와서 지금 스멀스멀 프로 가기를 기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몬트리올에 대해서 한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저는 지금 몬트리올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지금 토론토 보스턴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올해 지금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대단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졌지만 연장패를 했어요. 근데 이 지는 게임도 이제 연장패를 하는 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올해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나. 올해는 잘하고 있다. 뭐 앞으로는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와일드카드 1위 하면은 저쪽 디비전 1위이기 때문에 저쪽 디비전 1위는 아일랜드스 아니면 제 생각에는 캐피털스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쉽지 않은 거고 이쪽 혹시나 2, 3위가 돼도 이건 뭐 1라운드에 토론토 아니 보스턴이에요. 이건 참 답답하고요. 뭐 어쨌든 포스트 시즌 전망까지는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포스트 시즌 못 간다고 생각했던 팀이 포스트 시즌 갖는 것만큼 또 기쁜 게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즐겁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0경기 정도 남았는데 몬트리올 어떻게 될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알로이치님 댓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주신 댓글 이야기 살펴봤고요.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눌지 기다려볼게요. 비하인드넷 184회 먼저 NHL 이야기부터 꺼내보겠습니다. NHL에서 눈길을 끌만한 트레이드가 하나 있어서 이현숙 기자님이 꼽아주셨네요. 바로 피츠버그 펭귄스와 플로리다 팬서스 간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제 토론토랑 LA도 트레이드가 한 건이 있었는데 요즘 LA의 이제 좀 경중을 생각을 하면은 뭐랄까 좀 다루고는 싶었지만 어쨌든 메인으로 못 다뤘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어쨌든 메인 피스는 제이크 머진 선수가 토론토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토론토가 탑4 보강을 했다. 이제 뭐 탑2가 될 수 있는 선수를 보강을 했다 수준으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트레이드는 피츠버그와 플로리다의 트레이드입니다. 이제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 닉 뷰스테드 선수랑 제러드 맥켄 선수를 받게 되고 플로리다는 데릭 브라사르 선수, 라일리 시아엔 선수 그리고 2019년 2라운드 지명권 1장, 4라운드 지명권 2장이 넘어가게 됩니다. 플로리다로요. 일단 피츠버그는 현재 순위상으로 봤을 때 상위권에 있고 가능성이 있죠. 플레이오프를 대비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플로리다는 글쎄요 뭐 아주 불가능한 위치는 아닌데 조금 프로 진출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위치네요. 좀 어렵죠. 사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필라델피아급의 이제 연승이 한번 있어야 이제 좀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주축 선수, 조금 더 좋은 선수를 내보낸 것은 플로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피츠버그는 지금 조금 더 고삐 땡기면 1등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디비전 1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트레이드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츠버그 그렇다면 일단 피츠버그 쪽의 전력 보강이 어떻게 된 건지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3, 4라인 센터를 좀 바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작년에 이제 브라사르 선수랑 시아엔 선수가 피츠버그에 들어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뭐 거의 2, 3라인 센터급이 3, 4라인에서 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시작하고 작년 이제 후반부터 브라사르 선수가 좀 부상을 당하기 시작을 하면서 플레이오프에도 별로 활약이 안 좋았고 이런 걸 보면서 조금씩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3, 4라인 딱 수준의 센터가 돼버렸어요. 두 선수가. 그런데 브라사르 선수는 어쨌든 피츠버그의 속도와 체킹을 강조하는 시스템 이제 설리번 감독의 시스템에 확실하게 녹아들지 못했다. 이런 그 이제 평가를 내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어인 선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라인 센터 이상의 활약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이제 좀 득점 생산력 자체가 괜찮았기 때문에 피츠버그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시즌을 보낼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라인 센터 정도 수준, 그냥 딱 그 정도 수준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예브게니 말킨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또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강을 해야겠죠. 이제 피츠버그는 좀 이제 팀에 맞지 않는 선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팀 전력에 잘 녹아들지 못하는 선수가 2명이 있었는데 2라인 센터까지 부상이 됐다? 였기 때문에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플로리다로부터 닉 뷰스테드, 제러드 맥켄 두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어떤 선수들인가요? 굉장히 사실 전성기에 들어간 뷰스테드 선수는 사실 선수 생활 전성기에 들어간 선수라고 할 수 있고 맥켄 선수는 좀 많이 어립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플로리다에서 지난해나 이제 뷰스테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좀 이 선수를 좀 잘 키우면 1라인 윙어로도까지 쓸 수 있다. 센터가 포지션이지만 어쨌든 1, 2라인 탑6 포워드로 무조건 이제 정착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전부터 좀 많이 키웠던 선수예요. 네. 그리고 뭐 중간에 계약도 한 번을 했었고,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뷰스테드 선수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역시 주축으로 쓸만한 선수다라고 이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마이크 호프만 선수라든지 여러 가지 포워드들의 보강이 생기면서, 그런데 이 선수들이 이제 부그너 감독 체제에서는 더 잘 맞았던 거죠. 그러면서 좀 뷰스테드 선수가 약간 이제 올해 좀 재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맥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좀 2, 3라인에서 뛰면서 좀 좋은 기여 같은 걸 많이 보여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포인트 생산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2, 3라인에서 안정적인 득점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역할은 이제 결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좀 트레이드 매물로서 이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번 트레이드에 선수가 양 팀 모두 2명씩 엮여 있는데 양쪽 다 그 원래 소속팀에서는 기대만큼 해주지 못한 그렇죠. 그런 결과였고 결국 트레이드 매물로 나왔다. 이렇게 특히 보면 올해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피츠버그가 일단은 플레이오프 대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트레이드 같아 보여서 피츠버그 쪽에 좀 더 초점이 갈 수밖에 없는데 피츠버그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성적도 지금 더 좋고 하기 때문에 피츠버그가 아무래도 힘을 좀 더 썼죠. 그 부분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고 3, 4라인 센터급을 진짜 2, 3라인 센터급으로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하는데 확실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번 이 두 자원은 가능한 선수들이고요. 게다가 좀 앞선 두 선수에 비하면은 나이도 많이 좀 젊은 좀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권을 좀 많이 줬어요. 3장이나 줬죠. 네. 근데 이번 트레이드로 인해서 2019년 드래프트 지명권이 5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피츠버그는. 아하. 그런데 이 중에 5장 중에 3장이 5라운드 이하예요. 5라운드 이하. 예. 그렇기 때문에 상위 라운드는 제가 알기로 1, 2, 3라운드에는 1라운드 픽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올해 또 성적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고요. 뭐 물론 이 두 선수들이 조금 젊은 이제 선수들이고 피츠버그 펭귄스의 생각보다 이제 좀 팜에서 올라오는 선수들, 그러니까 AHL 윌크스베리 팀에서 올라오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를 믿어서 이제 드래프트 지명권을 이제 좀 쉽게 넘기는 이런 케이스인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이 두 선수마저 설리번 감독 체제에 약간 좀 적응하지 못한다, 이런 그림이 나온다 싶으면은 앞으로 좀 유망주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위기가 한번 초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두 선수는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피츠버그는 선수 2명과 함께 2019년 지명권 2라운드 1장, 4라운드 2장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플로리다는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플로리다는 사실 후반기에 좀 반전을 노리기 위해서는 3, 4라인에 좀 센터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원하는 목적 자체는 이룬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1라인 센터 바르코프, 2라인 센터는 트로책 선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 4라인 브라사르 선수가 3라인 정도 스코어링 센터로는 충분히 좋은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 시어엔 선수도 4라인 센터로서는 전혀 나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플로리다가 공격진에 약간 좀 과퍼가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뷰스테드 선수랑 맥켄 선수를 정리를 하면서 지명권도 받아오고 당장 좀 써먹을 수 있는 선수들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나쁘지 않은 트레이드라 다 할 수 있고요. 네. 브라사르 선수가 혹시나 팀 시스템에 이번 플로리다 시스템에는 확실하게 적응을 하게 된다면 이 선수가 진짜 2라인 센터까지도 역할이 수행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플로리다가 뒤에 뭐 트레이드의 승패 뭐 이런 거를 굳이 논하자면은 브라사르 선수가 얼마나 예전에 뭐 레인저스 때 이런 때 보여줬던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줬느냐 아니면은 뭐 피츠버그 때 모습이 그대로 이제 플로리다에 남아 있느냐 요게 이제 좀 관건이 되겠네요. 피츠버그와 플로리다의 트레이드에 관해서 오늘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트레이드는 계속 더 있겠죠? 2월 말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트레이드 데드라인이거든요. 네. 이제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아름아름 트레이드가 한 건씩 있을 것 같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덩컨 키스 선수까지 이제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선수지 않습니까? 이제 이적을 이적을 선택을 한다면 트레이드 이제 거부권을 철회하겠다라는 의사까지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마지막 이제 힘을 밀어주는 이제 이런 팀들이 좀 빅네임 선수를 얼마나 데려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됩니다. 2월은 다른 달보다 짧고 한 3주 정도 더 이상 남았는데 이 데드라인 기간 안에 또 어떤 트레이드들이 나올지 더 눈길을 끄는 트레이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여담인데 지금 오늘 지금 플로리다랑 베이거스가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3피리어드 7분이 남은 상황인데 네. 브라사르 선수가 지금 뭐 플로리다의 두 번째 골 지금 2대1이거든요. 플로리다가 앞서 있는데 두 번째 골에 어시스트를 좀 기록을 했네요. 또 이 좀 재밌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첫 경기였어요 오늘이. 네. NHL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NHL 핫앤낫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 동안의 NHL 동향을 살펴보는 NHL 핫앤낫입니다. 오늘 핫낫에 또 어떤 팀들이 올라와 있을지 살펴보겠고 또 이어서 다가올 한 주 동안의 주요 경기 안내까지 준비를 해주셨네요. 오늘 NHL 핫앤낫 핫의 주인공 무려 7연승을 달리고 있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펼쳐질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는 전혀 못했는데 이 정도까지 7연승을 달릴 줄은 저는 진짜 몰랐네요. 네. 근데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에는 3연승을 했습니다. 근데 뭐 한 3연승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예사롭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사이에 브레이크 걸려 있고. 그렇죠. 네. 뭐 브레이크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최근에 플라이어스의 경기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전체적으로 통합을 봤을 때는 이거는 믿고 갈 수는 없는 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브레이크 이후에 당연히 끊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브레이크 이후에 더 잘하고 있고 4연승 또 달리면서 7연승이네요 벌써. 근데 잡은 팀 살펴보시면 미네소타, 보스턴, 몬트리올, 위니펙, 레인저스, 보스턴입니다. 이건 뭐 동서부를 물론 레인저스나 에드먼턴이 끼어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이제 흐름 좋은 팀들 다 잡았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확실히 플레이어스가 경기력이 올라왔다라고 좀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연승의 또 배경을 한번 봐야겠죠. 어떤 부분부터 말씀 주실까요? 일단 두 가지로 언급을 드릴 텐데 한 가지는 카트하트 선수가 이 정도를 잘 줄 몰랐다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트. 이 선수가 필라델피아가 보유하고 있었던 최고의 골리 유망주라고도 할 수 있는 선수인데다가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도 사실은 탑3 안엔 충분히 들만한 골리 유망주였죠. 그런데 사실 필라델피아가 올해 시작 전부터 막 별일이 많았습니다. 브라이언 엘리엇 선수가 또 시즌 도중에 부상을 당했고 네오빌트 선수는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전혀 재기량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웨이버 공시 당한 골 끌어서 쓰고 그런데 또 당연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서 팀 골텐딩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제 좋은 시즌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카트하트 선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너무도 이제 부상이 많으니까 그래도 AHL에서 뛰고 있는 하트에게 좀 기회를 주자 해서 했는데 이 선수가 생각보다 너무 잘합니다. 데뷔전부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승리를 거뒀고요. 6연승, 오늘까지 7연승 경기 중에 레인저스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출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성적은 포함이 안 됐는데 그 전 5경기에서는 사실 오늘 경기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 전 이제 6연승 기간의 5경기 중에서는 160 세이브 12실점에 세이브 성공 93%를 올리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선수가 넘버원
이제 넘버 원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요. 1월에 루키상까지도 수상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좀 대단한 게 뭐냐면은 필라델피아 수비진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항상 이제 슈트를 허용하고 젊은 선수들 해그라든지 세나임 선수가 굉장히 좀 많은 역할을 부여를 받고 있지만 이 선수들은 아직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험이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좋지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하트 선수의 활약이 조금 더 빛이 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언급을 드리면은 작년에 좋았을 때 경기력이 좀 살아났어요. 이게 사실 제일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예.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딱 경기력을 보면은 스코어링 라인에서 확실하게 힘이 딱 실리고 그 다음에 파워플레이 특히 파워플레이에서 득점이 이제 우수수 쏟아졌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도 좀 손꼽히는 파워플레이 유닛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7연승 기간 동안 요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7경기에서 평균 4골을 기록을 할 정도로 득점력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요. 파워플레이가 올해 진짜 안 좋았습니다. 거의 뭐 리그 최하위권에 있었는데 7경기에서는 파워플레이 19번의 기회에서 9골 거의 뭐 47% 정도 되는 네. 어마어마한 또 성공률을 선보이면서 좋았던 때의 경기력을 회복을 했다. 이제 득점 부분에서 어쨌든 보강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역시 플라이스 7연승에 이제 많이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난 득점력 거기에 카터 하트 선수가 또 구세주로 등장했다는 점 7연승의 배경으로 꼽아주셨는데 아직 순위는 많이 밑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게 딱 잘 나가는 팀들이랑 못 나간 팀들이 어려운 이유예요. 이제 처음에 성적을 좀 쌓아놓고 승점을 쌓아놓은 팀들은 뒤에 한번 7연패해도 걸려 있습니다. 뭔가 플레이오프권에. 네. 근데 필라델피아 보세요. 저 밑에 있으니까 7연승을 해도 플레이오프권에는 아직도 이제 명함도 내밀지 못한 수준이잖아요. 14연승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정도 하면 이제 또 꽤 상위권으로 올라올 수는 있겠죠.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또 어려운 거고요. 또 상위권 팀들은 또 승률이 좋잖아요. 그게 또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래도 이제 필라델피아 경기력 자체가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경기 양상에도 최근엔 좀 승리를 거두고 있어요. 이제 리드를 잡았을 때 조금 더 추가점을 빠르게 쏟아서 분위기 휘어잡고 승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접전 양상에서 승리를 가져간다는 부분 아니면은 한 점밖에 넣지 못했는데 수비나 골텐딩의 활약으로 승리를 거둔 좀 다양한 경기 양상에서 승리를 거두는 부분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4연승에 좀 골텐딩에 걸리는 부담이 컸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생각보다 또 플레이어스가 한 점 차 승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이번 7연승 기간 중에는 어디 좀 많이 보던 팀 생각 안 나세요? 어렵게 이기면서 연승하는 팀이요? 그렇죠. 최근에요? 그렇죠. 이번 시즌에도 시즌 몇 번 초반 나왔습니다. 애너하임? 그렇죠. 애너하임도 있었고요. 네. 버펄로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팀 지금 성적은 딱 플레이어스랑 비슷한 수준이죠. 아,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을 이제 뭐 이번에는 뭐 하트도 잘하고 공격도 살아나고 이런 좀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이게 이어질지는 전 아주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를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전망은 썩 그렇게 밝다고는 얘기 못하겠다. 그렇죠. 뭐 비슷한 팀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번 시즌. 네. 마음을 비우고 보고 계시네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어쨌든 7연승으로 오늘 핫 메인을 차지했는데 진짜 7연승 더 하면 플레이오프권이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핫은 필라델피아 한 팀이고요. 낫도 한 팀이 있습니다. 밝혀주시죠. 이번 주는 텀이 짧아서 네. 한 팀씩 정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낫은 콜럼버스 블루제키츠를 꼽았네요. 콜럼버스 블루제키츠는 반대로 연패 빠져 있죠? 4연패고요. 오늘 경기도 질지도 모르는. 지면 5연패. 졌습니다. 벌써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에게 졌네요. 지금 녹음하는 동안에 졌고 5연패 빠진 콜럼버스 블루제키츠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참 좋지가 않고 사실 보통 이렇게 저희가 잡으면은 바로 이기는데 귀신같이. 그렇죠. 오늘 그래서 졌네요. 좀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제 새벽까지 정리를 하고 넘겼는데 그
그 새벽에 이제 필라델피아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네. 필라델피아가 3대1까지 끌려가면서 이거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역전승을 하는 또 이상한 경기력을 선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네. 살아났고 제키츠도 오늘 졌네요. 그러면서 좀 이게 좀 아까운 이유가 디비전 상위권 팀들이랑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4연패 때 5연패 때문에요. 네. 몬트리올, 미네소타, 버펄로, 위니펙 그리고 오늘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까지. 근데 전력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버펄로, 미네소타, 세인트루이스는 잡을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몬트리올까지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콜럼버스라면은요. 근데 다 졌습니다. 참 이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콜럼버스가 핫 메인을 한번 차지했다가 그 후에 최근에 워싱턴, 그다음에 뉴욕 아일랜더스가 한 번씩 핫을 다녀갔고 그 사이에 콜럼버스는 지금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캐롤라이나랑 버펄로랑 승점 차이도 3점밖에 안 나요. 네. 와일드카드에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 됐고요. 문제는 뭐냐면 경기 내적으로 기복이 이 팀은 너무 심합니다. 저는 이런 팀 한 경기 내에서 이렇게 기복이 심한 팀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콜럼버스 경기를 딱 살펴보면은 한 경기 내부인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기력을 유지하지 못한 경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물론 뭐 긍정적인 장면에서는 한 피리어드에 뭐 대량 3점씩 막 쏟아 부으면서 수월하게 경기를 콜럼버스 분위기로 가져오는 경기도 물론 있죠. 뭐 기복이라는 게 좋을 때는 그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일 때는 같은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인 실점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석점을 따도 1피리어드에 석점을 따서 굉장히 수월하게 출발하다가도 3피리어드에 석점 얻어맞고 동점이 된다든지 이런 경기력이 상당히 최근에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올 시즌 특히 콜럼버스가 많은데 좀 아무래도 아무리 상위권의 전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기복이 심한다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게 좀 나쁜 쪽으로 지금 콜럼버스 쪽으로 최근에는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 안에서도 들쭉날쭉하다라는 부분이 지금 승리를 따내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네요. 그 외에 또 어떤 부분 언급이 가능하실까요? 매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제키츠는 보브롭스키 선수의 언급을 제외하고는 참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 팀이에요. 네. 근데 이 선수가 또 올해 최악의 부진에 빠지면서 팀 상황이 긍정적인 기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네요. 1월 들어서 세이브 성공률 85.8%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하. 이건 사실 NHL 백업으로 쓰기에도 이제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간 동안 팀은 2승 5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좋은 성적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보브롭스키 선수의 커리어 전반적으로 봐도 세이브 성공률 90.1%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 세이브 성공률이 90.1%인데 세르게이 보브롭스키 선수의 커리어 전반적으로 봐도 90.1%급으로 기록한 시즌은 2년차 시즌 한 시즌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 들어와서 최악의 시즌을 올 시즌 보내고 있다는 건데 보브롭스키 선수는 올해가 끝나면 비제한적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파나린 선수랑 보브롭스키 선수가 올해 또 같이 풀리는 게 이제 올해 끝나면 같이 풀리는 게 콜럼버스로서는 좀 머리가 아픈 부분인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보브롭스키 선수는 아예 보내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까지도 되거든요. 네. 최근의 성적이나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이 선수가 좀 붕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항상 이제 콜럼버스가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었던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콜럼버스 입장에서는 좀 쉬운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보브롭스키 선수 입장에서는 올해 이렇게 못해버리면 내년에 물론 뭐 보브롭스키 선수 정도의 꼴리라면은 차는 팀 정도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선수가 한 2년 전 정도 이제 베지나 트로피 딱 안고 난 다음 FA가 됐다면은 분명히 굉장히 큰 계약 제 생각에 꼴리 수준에서도 상당히 큰 계약 한 800만 900만 정도는 그냥 받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이게 올해 이렇게 FA에 들어가면은 가치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선수 본인을 위해서라도 좀 더 지금 분발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물론 뭐 보브롭스키 선수가 분발해서 잘하면은 당연히 콜럼버스의 성적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르게이 보브롭스키 선수 개인적으로도 참 중요한 시즌인데 좀 최악의 부진에 빠져 있다는 점. 팀적으로도 콜럼버스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콜럼버스는 그럼 보브롭스키 제외하면 뭐 대안이 있나요? 코르피살로 유나스 코르피살로 선수가 지금 백업으로 있는데
거의 뭐 보브롭스키 선수랑 비슷한 성적의 수준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둘 다 잘 못하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코르피살로 선수를 잘 키우면은 지금 내슈빌에 있는 백업 골리 유세사로스 선수 정도까지 뭐 이 정도 선수까지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지금 또 트레이드 때 하나 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갑자기 또 플로리다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시어엔 선수가 또 계약이 내년 올해까지 만료 어쨌든 계약 만료가 플로리다 쪽이 빨라요. 그러니까 플로리다가 받은 선수 쪽이. 예.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파나린이랑 보브롭스키를 동시에 영입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플로리다가 이번 오피시. 그런 썰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파나린 선수가 플로리다에 있는 예브게니 다도노프 선수랑 예전에 스카 시절에 같은 팀이었고 호흡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플로리다에서는 충분히 한번 이제 질러 볼만한 상황 자체는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파나린이 플로리다에 간다? 예.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하덴낫 오늘 낫의 콜럼버스 블루제키츠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가올 한 주 동안에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또 추천을 해주실 시간인데요. 연휴도 껴있고요. 어떤 경기들 또 추천해 주시나요? 예, 뭐 한 10일 정도까지 이제 추려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중요한 매치업이 이번 주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이 한국 시간 월요일은 슈퍼볼이기 때문에 내일은 그냥 반쯤은 또 버리는 매치업을 또 관심이 선정했더라고요. 그쪽에 가 있겠죠. 그렇죠. 네. 미국은 뭐 무조건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 국내에서는 사실 NFL 인기가 와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뭐 누가 이기든 별로 크게 상관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하프타임 공연을 누가 하느냐 이게 사실 그게 더 오히려 더 관심이거든요, 관심이 사실. 가는 게 또 현실이죠. 네. 예. 어쨌든 내일은 이제 지금 녹음 시간 기준으로 내일은 슈퍼볼이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2월 6일부터 들어갑니다. 9시 30분에 베이거스와 템퍼베이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두 팀 하면은 올 시즌도 그렇고 예전부터 빠르고 균형 잡힌 공격력을 자랑한 두 팀이기 때문에 좀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뽑아봤고요. 그리고 이 두 팀이 스탠리컵 파이널에서 만나지 말라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또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10시에는 세너제이와 위니펙의 대결도 예정이 되어 있네요.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또 서부 결승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팀이고 어떻게 보면은 세너제이가 위니펙 같은 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대하기 수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팀의 상성 같은 부분도 한 번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월 6일 베이거스 대 템파베이, 세너제이 대 위니펙. 네, 2월 8일은 9시에 캐롤라이나와 버펄로의 경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팀의 지금 순위를 보시면 와일드카드 순위권에 딱 걸려있는 두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일드카드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가려면은 이 두 서로 만났을 때 또 이겨야죠. 그렇기 때문에 좀 우위를 잡을 필요가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봤고요. 예. 마찬가지로 같은 날 11시에는 세너제이와 캘거리의 경기가 있습니다. 올해 사실 퍼시픽 디비전 1, 2위 자리를 철밥통처럼 지키고 있는 또 두 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진짜 승점 4점짜리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월 10일 마지막으로 토론토 몬트리올입니다. 이거는 사실 또 캐나다 동부 라이벌리, 대표적인 또 라이벌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두 팀 다 성적이 좋아요 올해.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또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두 팀이 맞붙을 시점에는 어느 위치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틀랜틱 디비전 2위, 3위, 4위에서 딱 언저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붙을 것 같거든요. 플레이오프의 전초전이 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두 팀이 마주치는 경기도 상당히 주목이 돼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토론토와 몬트리올. 캐나다를 또 대표하는 두 팀인데 기대가 되네요. 올 시즌엔 그래도 캐나다 팀들이 전체적으로 오타와 빼고 성적들이 다 괜찮아서 다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는 지금 위치잖아요. 에드먼턴까지도. 오타와는 이상한 마이너 심리가 있어요 보면. 네. 다 못할 때는 혼자 잘하고 다 잘하니까 혼자 못하는 또 이런 아주 색깔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예. 마음에 들어요. 네. 2월 10일까지 NHL 또 추천할 만한 경기 뽑아드렸고요. 또 한 주 동안에 어떤 팀이 하세에 올지 나세에 올지 또 기다려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2월 3일 일요일 오전에 녹음하고 있는 비하인드넷 184회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정규리그가 끝났습니다. 오늘 최종 정리의 시간이고요. 우리나라 안양에서 2월 1일, 2월 2일 금요일, 토요일에 정말 중요한 2연전이 있었습니다. 7위, 8위 빼고 1위부터 6위까지 상위 6개 팀에게 모두 뭔가가 걸려있는 순위를 또 결정할 수 있는 6팀이 운명을 여기서 또 찾아야 하는 그런 시리즈였는데 먼저 이 두 경기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2월 1일 금요일 안양 한라와 오지글스의 시즌 3차전이었습니다. 1피리어드 한라가 슈팅수 20대 7로 크게 앞섰지만 골을 기록하지 못했고 0대 0이었고요. 2피리어드 들어서 오지글스 도미니크 포르제 연속골이 나오면서 2대 0으로 이글스가 앞서갔습니다. 4분여 동안에 2실점했던 한라였는데 곧바로 한 2분여 동안에 김상욱, 박우상의 골이 나오면서 2대 2 동점이 됐고요. 하지만 동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분 46초 뒤에 쿠지 슈에이에게 실점을 하면서 다시 리드를 내주게 됩니다. 3피리어드에서도 오지글스 쿠지 슈에이가 2골을 더했고 결국 최종 스코어는 5대 2 오지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슈팅수는 53대 32 한라가 많이 앞섰네요. 이글스 나리사와 유타 선수가 51세이브 2실점 승리, 한라 맷달튼 선수가 27세이브 5실점 패배였습니다. 오지글스 도미니크 포르제 선수가 팀의 첫 2골을 기록했고 또 이어서 쿠지 슈에이 선수가 결승골 포함해서 3골 해트트릭으로 시즌 9호 골까지 달렸네요. 지난해 이 두 경기 프리뷰하시면서 여기 계신 두 분이 각각 키플레이어로 도미니크 포르제, 쿠지 슈에이 꼽아주셨는데 이 두 선수가 합쳐서 5골. 네, 이 중요한 경기에서 큰 일을 해내서 대적중하셨다는 점 강조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지글스 타카시 세이지 야마시카 타카오미가 3도움, 오바라 다이스케 2도움 했고요. 오지글스가 2경기 연속으로 파워플레이에서 2골을 뽑아내면서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오지글스가 이날 승리하면서 5강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을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까지 이어갔습니다. 반면 한라는 박진규, 문국환 선수가 라인업에 돌아왔는데 신영윤, 김도영 선수는 한 경기 출장 정지 징계로 결장했죠. 한라의 조민호 선수가 어깨 부상 회복 후에 7경기 만에 7경기 결장하고 8경기 만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이날은 3라인 센터로 나와서 강윤석, 이총현 선수와 호흡을 맞췄고요. 강윤석 선수는 또 7경기 만에 출장이었습니다. 한라가 2대 5로 패했는데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5실점 경기 타이 기록이었습니다. 한라가 이날 지면서 올 시즌 정규리그 우승이 최종 좌절됐습니다. 자력 우승 기회를 놓치게 됐고 정규리그 통산 6번째 우승을 또 다음 기회로 넘기게 됐네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 대명 킬러 웨일즈가 창단 3시즌 만에 처음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일본 제지 크레인즈, 세이브 프린스 레비츠, 안양 한라, 오지글스 지난 시즌 사할린에 이어서 아시아리그에서는 정규리그 우승을 달성한 6번째 팀이 됐고요. 이게 참 원년부터 참가했던 니코 아이스벅스도 못해봤고 플레이오프 3번 우승 차지했던 도크 프리블레이즈도 못해봤고 13년 전에 강원랜드 시절부터 리그에 참가했던 하이원도 정규리그 우승은 못해봤는데 이 팀들도 못해본 정규리그 우승을 대명이 3시즌 만에 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결과로 사할린의 4강 플레이오프 상대는 안양 한라로 결정이 되기도 했던 금요일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2월 2일 토요일에 양팀의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 4차전이었는데 1피리어드 초반에 이날은 박우상 선수가 파워플레이 골을 넣고 한라가 앞서갔습니다. 2피리어드 초반에 오지글스 나카야시키 유시의 동점골이 나왔고 그런데 또 2피리어드 중반 가서 신상우 선수의 골 다시 한라가 앞서갔습니다만 2피리어드 종료 직전이었죠. 타카시 세이지의 동점골 2대 2로 2피리어드를 마쳤습니다. 참 이날 경기도 한라는 2위, 3위가 걸려있고 오지글스는 5위냐 6위냐가 걸려있는 플레이오프에 가냐 못 가냐 중요한 경기가 정말 팽팽하게 재밌게 갔었는데요. 결국 3피리어드에 오지글스가 도메키 마사토 선수의 골이 나왔고 역전 3대 2 이 스코어가 3피리어드 종료까지 끝까지 갔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 2로 오지글스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슈팅수는 32대 31 오지글스 한 개 앞섰고 나리사와 유타 29세이브 2실점 승리를 거뒀네요. 이 정도면 나리사와 유타가 국대에 뽑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번 주 그 레거시컵 일본 국가대표 골리 명단을 보니까 하타 미치카즈 오노다 타쿠토 선수가 뽑혔더라고요. 한편 맷달튼 선수는 29세이브 3실점 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유일하게 팀의 34경기 전 경기를 혼자서 풀타임 소화했습니다.
황현호, 전종훈 선수는 끝내 리그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지글스 1, 2, 3라인 고르게 한 골씩 나오면서 역전승했고요. 타카시 세이지 선수가 통산 300경기 출장 달성했는데 동점골, 중요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야마더 코타로 선수도 통산 200경기 출장 달성했습니다. 한라는 박우상 선수가 시즌 6호 골 3경기 연속골이었고요. 정규리그 마지막 8경기에서만 4골, 막판 또 득점력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신상호 선수가 시즌 2호 골, 빌 토마스 조미노 선수의 도움을 받았고요. 한라는 전날과 비교해서 공격 라인에 많은 변화를 갖고 왔는데 김기성, 김상욱이 다시 묶였고 조민호 선수가 전날과는 다르게 빌 토마스와 또 다시 묶는 또 오랜만의 모습을 봤습니다. 김도형, 신영윤 선수도 징계 해제 후에 라인업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문국환, 박진규, 강윤석, 이총현 선수가 결장했네요. 안양 한라와 오지이글스 이번 2연전이 2승, 승점 6점을 챙긴 오지이글스 수입 위닝 시리즈로 끝났습니다. 오지이글스가 마지막 3경기에서 3연승, 승점 8점을 얻었고 결국은 5위였던 하이원을 6위로 밀어내면서 극적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5강 플레이오프 진출 성공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하이원은 4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렸지만 결국 막판 또 4연패가 컸네요. 하이원은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한라는 이번 2연전에서 승점을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 2점만 얻었어도 2위가 가능했는데 결국은 정규리그를 3위로 마치게 됐습니다. 자, 한라가 지난번 프리뷰 때 두 분 말씀이 프리블레이즈전 때처럼 하면 오지글스를 못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2연전 경기력이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2연전 한 번씩 이야기를 들어보죠. 답을 알고 계시네요. 프리블레이즈 그랬나요? 처음엔 하면 진다라고 했는데 프리블레이즈 때랑 똑같이 해서 아, 그렇게 졌습니다. 된 겁니까? 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저는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매치업에서의 패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라인 매치업에서 쿠지슈에이 쪽을 아예 이제 쿠지슈에이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바라 쿠지 타카시였죠. 요 라인을 전혀 이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붙이는 모습이 너무 길었고요. 이제 모습이 많이 나타났는데 사실 데벤 킬러 웰즈랑 할 때랑 별로 이제 다를 게 없었어요. 이제 오지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라인업을 구성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럼 미리 봤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오지 같은 그러니까 미리 라인 구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명이랑 할 때도 3라인에 이제 오지, 쿠지, 오바라, 타카시를 묶어서 내는 걸 봤는데도 왜 이제 한라도 마찬가지로 3라인 쪽에 조금 더 매치업에 힘을 안 쓰는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생각을 좀 꼬이지 않았나. 그래서 혹시 첫날 조민호 선수를 3라인으로 보냈나요? 그런 생각도 저는 잠시 드는데. 제 생각엔 3라인. 조민호 선수가 아직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몸 상태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요인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요? 네. 이제 정확한 부분은 이제 팀 내부에서만 그 부분을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부상에서 이제 막 복귀한 선수는 원래 롤에 바로 복귀를 시키는 어떻게 보면 어깨 부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랄까요? 네, 한 번에 원래 이제 역할로 복귀시키기보다는 천천히 복귀를 시키는 이제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인데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3라인에 투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조민호 선수의 경기력이 아직까지는 당연히 예전에 부상 전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큰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많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3라인에 밀린 부분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1라인 저는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 한라 선수들이 결과적으로는 슈팅 같은 경우도 많이 만들긴 했지만 조금 부족했죠. 왜 그러냐면은 오지 선수가 위험 지역에서 슈팅 안 내주려고 계속 노력하는 게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라 같은 경우 1, 2차전 다 마찬가지인데 퍽이 외부에서만 겉돌다가 포인트 슛을 날리는데 그게 막히고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좀 효과적인 공격 전개를 이제 하는데 실패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매치업에서의 좀 미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두 번째 경기에는 어쨌든 좋았던 요 라인을 좀 묶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조민호 선수가 이 라인에 복귀를 하는 이제 이런 부분 자체는 어쨌든 한 골이라는 이제 결과를 낳는데도 성공을 했지만 조금 저는 이번 두 경기에서는 한라가 좀 라인업을 빨리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플레이오프 많이 대비 했었어요. 차원에서도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첫 경기는 사실 실패를 했다라고 보고 두 번째 경기는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원하는 수준의 그런 정도의 경기력은 전 아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램트고프 선수를 김기성, 김상욱이랑 묶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1라인에 집중을 하는 선택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1라인에 조금 더 힘을 주는 거죠. 램트고프 선수를 뭐 2라인이랑 3라인에 쓰는 게 아니라 1라인에 좀 더 힘을 주는 선택을 했는데 아주 이게 효과를 받는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좀 전반적으로 당연히 뭐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번 연패로 이어졌다.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박윤찬 PD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3라인, 2, 3라인에 집중되어 있는 오지 이글스 라인 업 매치에서 뭐 똑같이 맞춘다는 생각보다는 1, 2라인, 1라인, 1라인, 뭐 2라인, 2라인 저쪽에서 3라인 나오면 여기는 1라인 다시 나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뭐 가져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라인 매치업에서도 밀렸지만 수비력에서 차이가 많이 났었던 이번 2연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지처럼 저렇게 빡빡하게 수비를 잘 해내면은 뭐 어떤 팀이 와도 뚫어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대명전부터 대명 두 번째 경기부터 하게 됐었고 그게 이제 점점 더 잘 짜여지는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올라갔던 것 같고 지난 푸불전에서 안양알라가 연승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는 수비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력은 그 이전 일본 원정 때부터 살아난 공격력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 푸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수비력을 갖고 있는 오지 이글스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공격도 안 통하고 수비는 계속 흔들렸고 하다 보니까 경기 결과가 안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오지 이글스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현석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프로즈 선수나 아니면 쿠시슈에이가 잘한 것도 있는데 첫날 경기에서 유독 돋보였던 것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모든 라인에서 오지 이글스가 다 잘하더라고요. 다 잘했죠. 네. 이번 경기는 진짜 팀의 승리라고 봅니다. 네, 진짜 말 그대로 그 팀워크의 차이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 팀워크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게 그런 수비 조직력, 수비력 이런 부분들이니까 나리사가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요. 리바운드 잘 내고 그죠? 흘리고 뭐 정말 안양하나를 많이 도와줬었는데 그거를 공략하게 되지 못했던 거는 오지 이글스의 수비 그게 가장 컸다고 봅니다. 올 시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지 이글스가 그렇게 수비가 좋았나? 약간 그런 느낌도 전 있는데 마지막엔 되게 좋았나 보네요. 네, 마지막에는 좋았다고 할 수고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 하나라도 지면은 이제 탈락을 하는 요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전력의 100% 120%를 좀 발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한라 같은 경우에 조금 반대라고 할 수가 있었죠. 특히 이제 또 중요한 또 첫 경기를 한라는 지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승까지도 날아가서 그렇게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사실 이제 오지랑은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경기력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저는 싶어요. 한국 원정 오기 전에 뭐 일본에서 오지 이글스가 경기를 펼쳐냈을 때에도 그러니까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을 시점부터 보면은 기존의 평소에 탄탄한 수비를 자랑하는 오지 이글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면은 중반부 이후부터는 오지 이글스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었기 때문에 그거를 공략해내지 못했던 안양알라였고 대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전에 그죠? 시리즈를 보면은 한 골 넣은 경기 1대0도 있었고 그렇죠. 대명이랑도 네. 전반적으로 대명이 아주 시원하게 공격을 대명도 가져가지 일본 원정 못하는. 가서 다 네. 한 골차 승부였기도 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오지 이글스는 이미 살아나고 있었는데 그 위치상으로 밑에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저평가됐을 수도 있고요. 원래 잘했던 건데 순위가 밑에 초반에 좀 삐끄덕거려서 순위가 밑에 있다고 해서 팀도 그냥 낮게 봤을 수도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보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리고 이번 한국 원정 4연전을 봤을 때는 좀 작년 플레이오프 때
네, 맞아요. 그 느낌이 났거든요. 네. 저도 그 느낌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 5위로 타고 올라가면 알 수 지난 없어요. 시즌 네. 5위에서 챔피언 결정전 가는 그림 또 그렇죠. 나오지 않으리란 법 없어요. 맞아요. 거기에 도미닉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그죠. 세졌죠. 더 세졌기 때문에 베이유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체킹이라든지 상대방의 좀 1라인을 힘으로 막아내는 요런 느낌. 사실 NHL에서도 좀 체킹 라인 센터로서 많이 활약하던 선수였고, 그런데 폴즈 선수는 완전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냥 스코어링 센터예요. 그냥 전형적인 약간 스나이퍼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런 선수기 때문에 뭐랄까 예,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부분은 조금 더 세졌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수비 부분은 조금 더 시스템 같은 부분으로 보완이 되고, 그리고 수비수들의 오지글스의 수비수들의 기량 역시도 상당히 뭐 당연히 예전부터 좋은, 어떻게 보면 다 일본 대표급 선수들이 다 이제 모인 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수비 조직에 딱 잡히니까 예, 성적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안양알라가 첫날 10분 딱 잘했고 잘했죠. 예. 첫날 10분 그게 잘했죠. 딱 참 그 한창 안양알라가 잘 나갈 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을 내준 이후부터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던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면 플레이오프도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저도 좀 네.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플레이오프까지 뭐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들었던 이연전이었네요. 네. 안양알라와 오지글스 올 시즌 정규리그 4번의 대결이 끝났고 결국 3승 1패 승점 9점을 얻은 오지글스의 우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오지글스가 극적으로 플레이오프에 합류했어요. 참 역대 최초로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하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까지 내몰렸었는데 5위, 지난 시즌에 이어서 2년 연속 5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안양알라는 참 3위라는 성적이 최근 몇 년간만 보면 낯설죠? 5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이긴 한데 최근에 워낙 1, 2위를 했다 보니까 참 3위라는 성적이 좀 낯선 순위이긴 합니다. 안양알라 이번에 조민호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했잖아요. 이번 2연전. 경기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플레이오프 때 기대해볼 만할까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플레이오프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1라운드를 하나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이번에 그리고 레거시컵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경기력 올리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플레이오프 때는 토마스 조민호 라인이 이 라인으로 활약을 좀 해주는 그림 자체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조민호 선수가 빠진 다음에 램트고프 선수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조민호 램트고프가 공존했거든요. 라인업에서. 이거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어떻게 분산을 해야 될지부터. 마르티네스 생각이 감독 있을 같은 것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좀 1라인에 힘을 실어주는, 그러니까 렌트고프 선수를 1라인에 배치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했는데 어쨌든 오지전에서는 그렇게 적중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렌트고프 선수는 조금 더 3라인에 맞지 않나. 3라인에서 어쨌든 화력 분산의 역할을 하는 게 팀으로서는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민 선수와 토마스 선수의 활약이 좋기 때문에 이 2라인은 고정이라고 보고, 김기성, 김상우 선수도 뭐 묶는 선택을 한다면은, 그리고 김상우 선수를 3라인 센터로 쓰는 건 좀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러면 뭐 묶는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뭐 김원준 선수를 붙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전 같은 라인업으로 가고, 예. 저는 램트고프 선수를 3라인 센터로 배치를 해서 어쨌든 3라인에도 조금 더 이제 득점적인 기여를 보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스캇버니 선수의 역할이라고 보면은 조금 더 괜찮을까요? 네. 그런 느낌으로 활용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 2연전 봤을 때는 램트고프의 활동량이나 스케이팅 뭐 기술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제일 좋았거든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제일 좋았고 하지만 빌이랑은 안 먹는 것 같아요. 램트고프와 빌 토마스요? 네. 무조건 찢어놓는 계속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조민호 선수와 이제 빌 토마스 묶고 뭐 이렇게 램트고프랑 공존하고 이런 거는 아직은 조민호,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민호 선수가 몸이 더 올라와야 예, 그런 경중을 따지고 예, 선택지에 놓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아직까지 조민호 선수가 예, 그런 선택지에 오르기에는 부상의 여파가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예. 램트고프가 제일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상태가 좋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1라인 윙으로 썼겠죠. 그걸 중심으로 라인업을 꾸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4라인 선수들 뭐 문국환, 박진규, 이현승 그리고 박우선 선수도 그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득점도 계속 만들어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3, 4라인 구성하는데도 크게 나쁜 부분은 없었거든요. 네. 수비에서 좀 수비가 안 되는 부분들은 자주 노출이 됐었지만 공격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분산이냐 집중이냐 그 선택이 중요하겠네요. 한 3주 정도 플레이오프까지 남아있는 한라인데 그동안에 조민호 선수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느냐 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민호가 가세됐을 때 램트고프 선수를 어떻게 또 살릴 수 있느냐. 램트고프가 최근에 점점 이제 팀 내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두 선수를 또 동시에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느냐. 이게 과제가 될 것 같네요. 이번 2연전 끝나면서 올 시즌 아시아리그 전체 정규리그도 모두 끝났습니다. 자, 한라와 오지글스도 시즌을 이제 정규리그 마쳤는데 두 팀에 대한 정규리그 총평 한 말씀씩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합니다만 한라는 조금 기대보다는 약간 못 미친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3위가 나쁜 것도 아니고 1, 2, 3위가 별로 차이도 안 나는 것도 맞기 때문에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안양 한라의 전력 자체가 당연히 나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전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사할린이 시즌 중반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상당히 이제 마음에 깊게 남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2등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우승이 뭐 가능성이 있지만 2등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마지막에 승점 따는 데도 이렇게 실패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올해는 생각보다 이제 달튼 선수도 무너지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한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플란트 선수도 생각보다 예전만큼의 그런 셧다운 능력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팀이 좀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또 뭐 플레이오프 우승을 당연히 노리고 있을 텐데 그리고 뭐 3위라면 사실 불가능한 위치도 아니고요. 그럼 지금 1라운드 상대가 사할린인데 사할린은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이원이 약한 팀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이원인데 승점 1점도 내주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만 보셔도 지금 전혀 이 얕볼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경기력 자체를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한라의 총 시즌은 뭐 기대만큼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안양 한라에게 평가가 달리는 말들을 보면은 예전만 못하다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예전만 라는 못하다. 말이 지속적으로 시즌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왔었죠. 네. 예. 뭐 예전만 못하니까 진짜 그렇게 말 나온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스탯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뭐 득점, 실점, 뭐 파워플레이, PK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은 그 어느 때와 다름없이 정말 좋은 기록들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3위라는 성적 그리고 지난 경기들을 돌이켜봤을 때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는 그만큼 기복이 심했다라는 거죠. 이길 때 크게 이기고 질 때 크게 지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좋은 스탯과 안 좋은 평가 이렇게 공존하는 내용들이 같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좀 더 빨리 뭐 세대 교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뭐 유망주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탄탄한 뭐 외국인 선수들이라든가 뭐 그런 선택들을 미리미리 좀 해야 되지 않나. 예. 쭉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잖아요. 지금 주 국가대표 선수들로 해서 네. 라인 구성을 하고 해왔던 것들이 이제 변화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번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지글스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오지는 뭐 역시 전력이 기본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선수진이 잘 구성된 팀은 그래도 시즌 뭐 34경기 분명히 부진한 경우가 있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올라올 때가 되면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 경기력에서는 상당히 이제 수비력 같은 부분, 약점이라고 평가받았던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커버가 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나리사와 유타 선수만 조금 뭐 잘하게 된다면은 네. 또 지난해와 같은 좀 굉장히 다크호스가 될 만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합격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지도 올 시즌 전체를 보면은 5위란 순위가 또 증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할 때 좀 오지가 올해 셉니다. 그러니까 전일본 선수권도 올해 오지가 우승을 했고요. 그럴 때 보면은 막 도메키 같이 뭐랄까 아주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하라고. 어제 경기도 도메키 선수가 결승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활약이 아름아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쿠지슈에이 선수나 오바라 다이스케 선수가 예전만은 못해요. 이제 그건 사실 한 몇 년 전만은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 선수들도 한국 원정을 기점으로 중요할 때는 또 해요. 상당히 경기를 올라왔어요. 그게 이제 보입니다. 특히 쿠지 선수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 예, 앞으로 역시 포스트 시즌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진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막 오지나 한라 이런 팀이 붙으면 한라 오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오지가 힘에 붙여서 지는 그림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도 그렇고 플레이오프도 그렇고 예. 그랬었고. 근데 올해는 안 그랬습니다. 올해는 전혀 안 그랬어요. 지난 시즌까지 최근 몇 년간 한라가 오지글스를 압도했었죠. 그렇죠. 완전 압도하고 네, 승패만 봤을 때는 경기를 딱 봐도 진짜 완전히 오지가 그냥 힘에 붙여서 못 이기는, 아예 진짜 못 이기는 그림이 나오는데 올해는 사실 저는 그런 모습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마디 요약을 드리면은 초반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오지는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후반기를 잘 보냈고 플레이오프는 좀 기대해볼 만한 팀이다라고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지글스는 가장 8개 팀 중에서 기복이 없었던 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시즌 초반에 이제 지신 때문에 일정이 변경이 되고 또 도마코마이 내에서도 피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즌을 준비하고 가는 데 있어서 좀 덜크덕거렸던 게 좀 팀 내에서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러면서 시즌 초반에 좀 성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복구가 되고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뭐 성적까지도 따라왔던 게 아닐까 싶고, 그 생각을 했었어요. 오지이글스가 러시아 선수들을 더 데려왔으면 어땠을까? 네. 그리고 외국인 골리를 썼으면 또 어땠을까? 그러면 분명히 이 성적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치를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복이 적은 팀이면서 1라인부터 4라인까지 안정적인 밸런스를 갖춘 라인들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전통의 명가는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2연전까지 보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참 뒷심이 강해졌다라는 게 이번 시즌에 돋보이긴 했어요. 뭐 최근 경기들에서 그게 유독 눈에 띄기도 했었지만, 네. 뭐 시즌 중반쯤에 하이원 원정 왔을 때도 다 연장 승리 가져갔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번 시즌 컨셉은 처음에 좀 안정적으로 가다가 뒤에 힘을 발휘하는 그런 컨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네. 참 일본 4팀 중에 유일하게 러시아 선수를 활용하지 않은 올 시즌 보냈던 오지 이글스. 내심 또 다음 시즌에 과연 오지 이글스가 러시아 선수들을 활용할까 궁금해집니다. 오지는 외국인 선수들을 정말 잘 데려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작정하고 하면은 무시무시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아시아리가 이사키 정규리그 다 끝났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총평을 해주실까요? 올 시즌은 34경기 체제였고 또 8팀으로 운영됐던 두 번째 시즌이었고 또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디비전을 나누면서 팀들 간의 그 어떤 경기 수는 같지만 이제 그 안을 내려들어보면 좀 차이가 있었던 시즌이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뭐 전반적으로는 전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었던 그냥 일반적인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냥 뭐 경기 숫자만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은 저는 그냥 좀 6경기씩 그냥 모든 팀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어쨌든 비용적인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4경기로 줄어들었을지라도 뭐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
별 차이도 없었고 전반적으로 그냥 올라올 팀이 다 올라왔죠. 사실 5강은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하이원은 아쉽게 됐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는 그냥 일반적인 시즌이 아니었다. 하지만 좀 대명의 약진 이런 부분은 볼거리가 있었다. 그래도 맨날 이기는 팀이 이기면 또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또 새로운 우승팀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전력 판도가 바뀌는 느낌. 그리고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작년에 좀 부진 이런 걸 좀 잘 털어내고 많이 올라온 그러니까 좋은 선수 보강을 통해서 경기력이 많이 올라온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선수 쿼터 같은 부분도 그거 뭐 사실 뭐 10명 쓰든 20명 쓰든 그건 팀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해외팀 그냥 러시아 사할린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까지 쓰는 팀도 없을 거고요.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참 아이스박스도 지금 생각하면 참 기억에 많이 남는 팀이네요. 좀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이렇게 교차하는 팀이 참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면서 이렇게 막 7연승 7연패 8연패 7을 다 쭉 연패. 하여튼 어쨌든 연승하면 화끈하게 연승하고 연패하면 그냥 쭉 미끄러지는 이런 팀부터 오랜만이었던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좀 하이원이 많이 아쉽다.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할린에서 승점을 땄으면 되는 거죠. 한 경기만 그렇죠. 뭐 이겼어도 되는 네, 거였는데 근데 막판 좀 4연패가 컸네요. 그렇죠. 팀 구성 자체도 이제 경기 중후반을 들어오면서 참 좋아진 모습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오지같이 이거 한국 원정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으면 플레이오프 가는 건 사실상 어렵다라는 전망이 집에 절대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팀이 진짜 끝까지 이제 악바리 같이 기어 올라오는 것을 보는 것도 참 스포츠의 재미인 것 같긴 한데. 저는 만약에 하이원이 사할린전에서 한 경기라도 잡았으면 그죠? 오직을 쓰는 이미 플레이오프 진짜 좌절된 상태에서 한라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라가 또 이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네. 한라가 정규 1승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가능성은 있죠. 네. 충분하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이원 같이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고 좋은 팀이 좀 플레이오프에 마지막에 좀 합류 못하는 이런 거는 좀 뭐랄까 할까요? 뭐 스포츠에 어떻게 좀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디비전 나누고 경기 수 차이가 생긴 거는 전혀 리그의 흐름에 영향이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 쿼터를 포함시켰던 거 네. 외국인 선수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아시아 쿼터로 포함시켰던 거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 가장 큰 재미를 본 건 대명. 그죠? 네, 프롤로프 이바노프. 그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끝났네요. 프로로프요. 그냥 네. 우리가 싹 그냥 한번. 네, 그게 가장 크게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다른 팀에서도 똑같이 뭐 러시아 선수들을 활용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더 좋았는데 뭐 좀 많이 갈렸죠. 하이원이 많이 쓰고 또 오지는 또 아예 안 쓰고. 하지만 이제 그게 굉장히 전체적으로 좀 순위 판도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이번 시즌은 더욱 더 끝까지 알 수 없는 순위 경쟁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재미있는 시즌이었구나라는 거를 또 말씀드리게 되고요. 하이원은 많이 아쉽긴 한데 5위, 6위의 흐름을 보면은 똑같았어요. 초반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었고 중반부 이후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연승 가도를 달리고 오다가 한 팀은 끝까지 달렸고 한 팀은 막판에 좀 체력이 모자란 모습을 보였죠. 그 차이가 이제 지금의 순위가 나타난 것 같고 네. 아이스박스는 진짜 롤러코스터 제대로 탔고요. 프리블레이즈 없는 살림에 꾸역꾸역 잘 치러왔는데 많이 아쉬움이 남죠. 그리고 크레인즈가 이제 마지막 시즌이 되어버렸다는 게 굉장히 더 아쉬움이 남게 됐네요. 네. 저는 올 시즌 참 마지막 경기까지 그 6팀의 운명이 달려 있을 정도로 순위 싸움이 치열했다는 점 정말 재미있었고요. 계속 이렇게 좀 재미있는
시즌이 이어져야 할 텐데라는 바람이 있고 정규리그를 쭉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9월은 안양알라의 달이었고 그때 안양알라가 6경기에서 5승 1패를 했었던 선두 질주를 했었던 10월은 아이스벅스의 달이었죠. 8연승. 11월은 대명의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이원전 3연전 수입 그리고 아이스벅스전 2번의 역전승. 그리고 12월은 하이원의 달. 하이원이 뭐 그때 플레이오프 했으면 저는 우승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1월은 다시 대명의 달. 일본 원정의 그 대성공. 그리고 2월은 지금 오지 이글스가 자신들의 달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지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플레이오프 1라운드부터 어떻게 될지. 근데 결국은 이제 3월을 자신의 달로 만드는 팀이 우승을 하는 거잖아요. 과연 3월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많은 팀들이 꿈을 꾸고 있을 것 같고요. 맨날 정규리그 1위 해도 한 달밖에 못 가요. 결국엔 마지막에 잘해야 됩니다. 챔피언 플레이오프 파이널에서 승리한 팀이 그 다음 시즌까지 계속 언급이 되는 거고 네. 정규리그 1위는 우승했다 끝. 이렇게 한 달만이면 끝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파이널이죠. 그럼요. 결국 마지막에 잘하는 팀이 마지막 주인공이 됩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8-2019 시즌 정규리그 최종 순위 나왔습니다. 1위 대변 킬러 웨일즈 승점 64점, 2위 사할린 60점, 3위 안양알라 59점, 4위 일본 재즈 크레인즈가 56점이고요. 5위 오지글스 48점. 여기까지 5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3팀. 6위 하이원 47점. 5위와 1점 차. 7위 니코 아이스벅스 38점. 8위 도크 프리블레이즈는 36점으로 올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개인 타이틀 수상자 정리를 해드리면 득점 1위는 하이원의 키릴 스타체프 선수가 21골 득점왕이 됐고요. 도움왕은 1위 데미언 킬러 웨일즈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 23도움 기록을 했는데 2년 연속 도움왕이고 개인 통산 4번째 도움왕이 됐습니다. 포인트 1위는 마지막 한라와 이글스의 2연전에서 갈렸는데 결국 오지글스의 도미니크 포르제 선수가 35포인트로 포인트왕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스위스 NLB 득점왕 차지했던 선수인데 아시아리그 와서 포인트왕을 거머쥐었고 다음 시즌에 바로 NLB로 돌아간다는 지금 소식이 이미 나왔죠? 그렇죠. 네. 예, 다음 시즌에 다시 스위스로 돌아간다라고 벌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오지는 또 다른 외국인 선수를 기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우수 방어율, 세이브 성공률 1위 데미언 킬러 웨일즈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가 역대 최고 기록 94.82% 기록하면서 개인 타이틀 또 수상자가 됐습니다. 플레이오프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플레이오프는 4위, 5위 팀 간의 3전 2선승제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먼저 치르게 되는데 일본 재즈 크레인즈와 오지 이글스 간의 3전 2선승제로 예정이 됐습니다. 2월 16일, 17일, 19일 이제 세 경기 모두 상위 팀 홈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크레인지의 홈인 일본 쿠시로에서 세 경기가 모두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왔지만 참 크레인즈 이제 팀 해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쿠시로 경기가 더 생겼다. 이 점은 참 더 좀 아쉬움이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잘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역사상 마지막 쿠시로 홈 3경기고요. 예. 또 역사상 마지막 홋카이도 라이벌전입니다. 크레인즈가 또 올라가면 뭐 쿠시로 경기가 좀 더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마지막 이 시점에서 마지막. 뭐 지금 흐름상이면은 오지글스가 올라갈 것 같은데. 뭐 크레인즈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상황도 어려운데 원정비 아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여기서 시리즈에서 이기는 팀이 세미파이널 4강 플레이오프로 올라가게 되는데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4강 플레이오프는 오전 3선승제로 진행됩니다. 데미언 킬러 웨일즈 1위 팀과 플레이오프 1라운드 승자 크레인즈 또는 이글스 이 두 팀 간의 오전 3선승제가 있겠고 그리고 2위 3위 팀 사할린과 안양한라도 오전 3선승제로 맞붙습니다.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일정은 2월 23일, 24일 1, 2차전 하위 팀 홈에서 진행하고 3, 4, 5차전은 2월 28일, 3월 2일, 3월 3일 상위 팀 홈에서 3경기를 진행합니다. 이게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때와 달라진 점인데 올 시즌에는 세미파이널도 장소를 하위 팀 홈에서 1, 2차전, 상위 팀 홈에서 3, 4, 5차전을 한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올 시즌 대진표상으로는 데미언 킬러 웨일즈는
일본 원정을 먼저 갔다가 그리고 홈에서 3, 4, 5차전을 치르는 격이 되겠고 안양한라는 안양에서 홈 2연전을 먼저 하고 3, 4, 5차전을 유즈노살린스크를 가야 되는 그런 일정표네요. 그리고 마지막 플레이오프 파이널 챔피언 결정전은 역시 5전 3선승제인데 3월 9일, 3월 10일 1, 2차전 하위팀 홈에서 진행하고요. 3월 14일, 16일, 17일 3, 4, 5차전 상위팀 홈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온더스포츠 플레이오프 역시 생중계를 예정하고 있는데 안양과 인천 경기는 모두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른 감은 있는데 플레이오프 전망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지는 다 껐습니다. 이번에 네. 경기를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크레인즈 오지가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나 싶어요. 3라인이 살아났고 전반적으로 득점 라인에 뭐 탄탄한으로 승부를 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오지가 무조건 이제 우세에 설 수가 있는데 수비까지도 안정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나리와타와 선수가 정말 이 기가 막히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크레인즈가 좀 이기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이제 생각이고요. 네. 오지가 올라오게 되면 참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도 많이 머리가 아프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대명이나 한라가 될 이제 그러니까 뭐 결승전 가면은 뭐 한라가 될 수 있는 거고 사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대명이 1차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대명이랑 4차전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올 시즌 대명이랑 4번 붙은 경기에서 누가 우위에 확실하게 있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데 가장 최근에 만났던 경기에서는 오히려 오지가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도 또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또 흐름 자체가 오지가 상당히 좋지 않나. 그러니까 작년에 그 성공을 그대로 이제 재현할 수 있는 그 기반 자체는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1위와 5위 팀의 대결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도마코마에서 첫 2경기를 가져가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하위 시대에게 조금 더 좋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포맷 자체가요. 이 변경된 포맷이요. 네. 그런 부분도 언급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라나 사할린 시리즈에서도 통용이 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안정적인 수비력 자체만 뒷받침되게 된다면 어느 팀으로도 잡아낼 수가 있는데 저는 대명의 불안한 점은 뭐냐면은 이 대명팀은 한 점 차 승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딱 이기는 경기도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따지면은 한 점 차 승부의 그 생각보다 좋은 득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득점원이 제대로 터지지 않음으로 인한 한 점 차 승부가 좀 많았다는 부분. 그리고 이바노프 골리가에 걸리는 부담감이 매 경기 컸다라는 부분. 이런 거를 감안을 해본다면은 뭐 수비력을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이제 플레이오프 성공의 관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게 이제 유지가 된다면은 당연히 무난하게 이제 쭉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이게 플레이오프 와서 약간 흔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의외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수비력 자체를 이제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언급드리기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하이원을 그 잡아냈던 경기력이 유지가 된다면 한라도 아무리 안양한라 홈에서 사할린을 맞상대하는 전적이 압도적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 오지전을 봤을 때 참 이 경기력이 빨리 안 올라오면은 올해 우승은 좀 힘들겠구나라는 걸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한라의 경기력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혹시나 1승 1패로 끝난다고 해야 될지라도 사할린은 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또 상당히 또 한라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또 작용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또 사할린이 조금 더 최근 분위기나 모든 거를 감안한다면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뭐 한라가 항상 또 안 된다 할 때 또 잘하는 모습이 또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달튼 선수만 조금 더 잘 이제 안정적인 경기력이 나오게 된다면은 한라 자체도 뭐 물론 사할린이랑 좋은 승부를 할 수 있는 팀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많이 이르지 않나 싶은데 제 느낌엔 대명과 사할린의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대명과 사할린의 챔피언 결정전
대진 예상을 하시는군요. 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명이랑 오지가 되면은 누가 이길지는 전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고요. 네. 그래도 지금까지의 올해의 전반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대명 사할린이 올해는 결승전에서 만날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대명 크레인즈가 세미파이널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명은 뭐 저는 오지도 어렵고 크레인즈도 까다로운 상대인데. 크레인즈도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지만 네. 크레인즈는 점점 크레인즈를 올해 같은 경우는 만나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지랑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지 대명은 잘 모르겠지만 대명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명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변수가 있다라면은 크레인즈에서는 이번에 챌린지컵에 차출된 선수가 거의 없죠. 그리고 한 왜 명도 이렇게 없- 된 한 명도 거죠? 없죠. 왜 레거시컵에 크레인즈만 싹 빠진 걸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플레이오프 일정에 더 배려를 해준 거게 아닐까. 플레이오프 일정을 이제 배려를 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제일 크지 않았나 그럼 싶고 오지는 어떡하라고? 오지 같은 경우는 오지는 이제 어차피 한국 왔으니까. 한국에 와 있으니까 네. 네, 그 그냥 선수들을- 머물면서 같이 그렇죠. 뛰고 와라. 예. 일부를 이거라고요? 차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비용 절감 싶어요. 차원이 더 크죠. 그런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이제 가만히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라그시컵은 진짜 1군이라고 볼 수 없죠. 어쨌든 이와모토 카즈마 감독은 예전에 부임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2020년 올림픽에 기반을 닦고 싶은 팀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선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다음에 말씀드리고 전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수즈키가 뽑힌 것도 뭐 그런 측면인 것 같고요. 수즈키 유타 선수 뽑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한 선택이 아닐까. 그래서 그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오지 이글스는 좀 전력이 차출이 돼서 체력을 소모하고 경기를 뛰고 오는 게 있고 크레인즈는 쭉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 네. 그거는 사할린 안양알라에서 사할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오지 이글스가 더 유력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또 라이벌전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장소가 쿠시로고.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싶고 대명 킬러 웨일즈는 누가 올라오든 일단 홋카이도 원정을 먼저 가야 되니까 그게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저도 같이 갔다 와봤지만 도마코마이가 좀 더 나았다는 거. 네. 그게 공항에서 대명은 훨씬 내심 아깝다. 하이원이 5위하기를 바라고 있었을지도 그게 모르겠네요. 가장 크긴 하죠. 네. 고향과 인천을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쿠시로를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밖에 못 이겨봤잖아요. 쿠시로에서. 마지막에 시원하게 이겼습니다. 그게 좀 있고, 그다음에 오지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 이겨본 거는 올 시즌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서 이현숙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명이 한 점 차 승부가 계속 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빈곤한 득점력이 그렇죠. 가장 크거든요. 네. 전체 득점을 보면은 5위예요. 5번째고 실점은 최소 실점인데 그 분량을 지분은 이바노프가 거의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바노프가 막아낸 슛, 그러니까 대명 킬러 웨일즈가 허용한 슈팅 숫자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보통 정규리그 MVP는 우승팀에서 나오죠. 이바노프 정규리그 MVP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관왕 저는 가능하죠. 생각합니다. 네, 베스트 골리부터 네. 해가지고 무조건 가야죠. 네,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그래서 그런 빈곤한 득점력을 얼마만큼 다시 살려낼 수 있는가, 살려낼 수가 있는가가 아니라 만들어내야 되는 거네요. 그동안 득점력이 풍부했던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클 것 같고요.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쭉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플레이오프만 가면은 왜 그리 약해지는지 지난 시즌 오지한테도 그랬고요. 플레이오프 우승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할린에게 너무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게 오히려 사할린한테는 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양알라는 한번 뒤었으니까 절치부심하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오프 때 더군다나 또 안양 홈에서 먼저 치러지니까 그게 좀 오히려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파이널 멀지만 저는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오지 할라가 다시 작년에 이어서 예, 오지 할라. 맞붙게 되지 않을까. 네, 전혀 다른 예상이시네요, 두 분. 대명 그러니까 대 살린, 갈리는 거죠. 오지 대 할라. 연수 기자님도 그 대명 오지 만약에 붙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른다고 저 어떻게 하셨잖아요.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명을 선택하셨던 거고, 그죠. 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지를 선택한 거죠.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리고 살린하고 안양할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완전히 갈리는 챔피언. 아니, 근데 이거는 네요. 더 봐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저는 이거는 1라운드부터 일단 봐야 되고 네, 그렇죠. 1라운드 결과를 중간에 보고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세미파이널도 제가 생각했을 땐 예, 누가 올라오는지 보고 이 경기를 이야기는 지금 2월 3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한 15일쯤이냐 아니면은 한 18일쯤에서 다시 한 번 더 뭐 레거시컵 끝나고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전 그쵸. 정규 시즌의 경기력을 기반으로 이제 말씀을 네, 드렸던 겁니다. 네. 저희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2월 3일자 기준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5팀 중에 우승 후보 대명과 오지글스 봅니다. 근데 거기 4강에서 네.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그렇게 이기는 팀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냥 제 기준에서는 이 두 팀이 가장 강해 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저쪽에 살린이든 할라가 되든 뭐 상관없다 이런 거죠. 가장 우승팀을 꼽으라면 현재 기준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명은 이제 두 분도 누누이 계속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그렇죠. 이 정도 팀이면 3연패를 하기는 어려운 팀이 됐습니다. 이제는. 근데 물론 플레이오프에서는 2연패만 해도 그냥 그 시리즈 미끄러지는 거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전력이 안정화가 됐다. 그리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1월에 최고치를 찍은 팀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물론 정규 리그 우승은 안 됐지만 정규 승이 안 돼서 하지만 저는 대명이 지금 전체로 봤을 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 구축된 팀이라고 보고 그리고 오지글스의 이 막판 기세 진짜 지난 시즌의 재현이 충분히 가능한 지금 기반이 됐다고 보고 경기력도 실제로 되게 좋은 걸 확인했고요. 이번 한국 원정 4연전 때. 그래서 저는 글쎄요. 저도 그렇게 꼽으라면은 대명 살린 아니면은 대명 오지 아니 오지 살린 이 챔피언전 대진인데 글쎄요. 근데 또 몰라요. 지금 거의 3주가 남았기 때문에 이 상위 세 팀 같은 경우에는 3주가 남았어요. 매주 갱신하는 걸로. 이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매회마다 갱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근히 또 오래 쉬고 난 다음에 경기력 자체가 또 흔들린 팀들이 많기 때문에 많죠. 그렇죠. 네. 지금 그런 5팀 다 부분도 우승 후보긴 해요. 네. 모두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봐야 알 수 있다라는 게 그런 것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지랑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이후에 그냥 치러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세미파이널은 이 대명 할라 살리는 이거 정반대거든요. 특히 대명은 선수 차출도 별로 없고요. 뭐 할라 같은 경우는 뭐 레거시컵은 대부분 선수들이 차출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기간이 꽤 있죠. 한 2주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제 생각에 뭐 또 변수를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긴 휴식 시간 동안 얼마나 경기 감각의 조율이나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도 각 팀에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휴식 기간 얘기가 나오니까 더 불안하네요. 대명이. 그죠. 대명이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왔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5팀 중에 할라가 제일 약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모르는 게 3주 후에 이 할라 선수들 이 경험과 우승 DNA 또 발휘되기 시작하면 그죠. 또 몰라요. 그러니까 할라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휴식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지쳐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력으로 버티고 멘탈이 좋다 하더라도 힘들면은 집중력 떨어지고 지금 집중력 떨어진 4경기를 저희가 여태까지 봤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거는 휴식인데 일단 레거시컵까지 어떻게든 치러내고 또 바로 이어서 동계체전도 있어요. 동계체전까지 치러내고 하면은 한 15일부터 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15일부터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라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일정이긴 한데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힘든 일정이긴 한데 어느 정도 좀 휴식이 주어지면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본래의 기량과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번 시즌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왔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요 얘기로 끝낼게요.
대면 킬러웰즈 케빈 콘스탄틴 감독의 공약 이행식 삭발식이 지난 1월 31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인천 선악국제 빙상장에서 있었습니다. 온도스포츠에서 이걸 진짜로 라이브 생중계를 했는데 박김철 PD님이 다녀오셨죠? 어떠셨어요? 예, 전날 급하게 연락을 받고 감독님이 내일 아니면 안 된대요. 뭐 이래가지고 예, 급하게 일정을 변경을 해서 감독의 그 스케줄상. 네, 저 그날 강릉 일정이었거든요. 네. 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래도 급하게 치러진 거에 비해서 그래도 예, 나름 잘 진행이 돼서 다행이고요. 예. 김태범 캐스터 뭐 섭외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럴 가고 싶었으나 겨를이 없었고 갑자기 스케줄도 뭐, 안 예. 되고 이러니까 예, 부득이하게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됐고요. 네. 예. 다행인 거는 이제 팬분들께서 너무 밝은 에너지와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즐거워하시고 너무 리액션도 좋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거의 뭐 이날 라이브의 지분 8할 이상은 팬분들께서 예, 해주신 게 아닌가. 그리고 채팅창도 굉장히 즐거웠었고 또 뭐 진천에 있는 뭐 국가대표 차출된 대명 선수들이나 뭐 다른 동료 선수들까지도 계속 라이브를 보면서 인증도 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네. 전반적으로 라이브를 좀 재밌게 끌고 가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잘 밀어주셨습니다. 팬분들께서. 가운데를 그렇게 시원하게 먼저 밀어보실 줄 몰랐는데 네. 예, 다 처음 잡아보는 그 바리깡의 손맛이었을 텐데 네, 그걸 또 무던하게 잘 해주셨고 또 감독님도 즐겁게 예, 임해주셔가지고 감사할 따름이죠. 그 명언을 남겼죠, 케빈 콘스탄틴 감독이. 약속 한 번씩 하루 하지 마라.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라. 네. Don't make promise. 네. You can't keep. 예. 그게 이번 시즌의 핵심이 아닌가. 가슴에 아주 예, 그게 이번 시즌 그게 있었어요. 이걸 민자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자로 하는 거는 전문 미용 하시는 분께서 해주셔야 그게 상처도 안 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죠.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이제 그 저희 이제 군대 있을 때 밀어봐서 알지만 그게 몇 미리 이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2mm로 하느냐 4mm로 미느냐 그게 선택의 기로에 있었는데 저는 2mm를 주장했었고 감독님은 4mm를 원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간에 매니저님이 잘 조율해서 예. 4mm로 하겠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2mm로 바꾸고 그냥 밀어버렸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예. 이렇게 좀 깔끔하게 안 된 부분은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감독님께서 직접 화장실로 가셔서 본인이 스스로 정리를 하셨고요. 네. 팬분들께서 먼 거를 막 퇴근하시자마자 오시고 또 안산에서 또 멀리 오시고 아이고. 또 말씀 나눠보니까 정말 뼛속까지 대명인 다들 열혈 팬이시더만요. 열혈 팬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힘이 대명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플레이오프 때도 예, 대명은 팬 바라기로 좀 예, 플레이오프를 치러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저는 내심 이 삭발식이 대명의 그래도 정규리그 우승이 확정된 후에서 삭발식을 하면 그래도 좀 기분 좋게 머리를 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시점은 사실 1위냐 2위냐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었긴 했어요. 네. 예. 그랬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 공약 이행식이 이루어졌고 제가 시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명은 올 시즌 플레이오프는 당연하고 당장 우승에 도전해볼 만한 팀이라고. 근데 그때 그 감독님이 우승에다 거셨어야 되는데 플레이오프 진출에 거시는 바람에 이건 좀 아닌데 그때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뭐 감독님 입장에서는 예, 좀 팬 서비스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셨던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너무 화끈하셨어요. 네. 예. 그래도 이렇게 또 팬들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부분 굉장히 인상적으로 왔고 좀 한편으로 아쉬웠던 거는 참 이게 감독이 이렇게 공약을 걸어놓고 팬들과 약속을 지키는데 삭발을 한다. 이거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야구에서 SK 와이번스 이만수 감독이 속옷만 입고 운동장을 뛰는 사실 그거보다도 더 큰 사실 임팩트의 이벤트거든요. 이런 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는 좀 한편으로 아쉽긴 해요. 일단 대명 팬분들께서는 굉장한 화제였고요. 네. 네. 이런 일이 있었던가 싶은 기억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처음이죠. 스포츠에서 감독이 이 정도의 이벤트를 한다는 네, 거는 처음이죠. 네. 그런 부분은 좀 한편으로 좀 씁쓸하고 아쉽긴 했습니다. 뭐 연휴 기간이라 바쁘고 이러니까 뭐 네. 잘 안 됐나 보죠. 자, 플레이오프 때는 그 짧아진 케빈 콘스탄틴 감독의 머리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달 뒤니까요. 거의 선주 후에 얼마나 잘해갖고 예, 왔을지. 많이 잘하지 않을까. 네. 네. 가족들이 많이 놀라겠는데. 그렇죠. 다음날 바로 출국이었는데. 네. 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야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아리그는 끝났고, 근데 이제 국가대표팀의 일정이 있어요. 강릉 하키센터에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남자 아이스하키 국제친선전 레거시컵 2019 KB금융 아이스하키 챌린지가 있고, 대한민국, 라트비아, 카자흐스탄, 일본 4개국 나오고요. 2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국제친선전도 있는데 W 네이션스 챌린지 대회 역시 강릉하키센터에서 2월 9일부터 12일까지 대한민국, 라트비아, 헝가리 이렇게 3개국 출전이 확정됐고, 북한은 초청은 했는데 뭐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3개국 출전으로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제100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이제 아이스하키 종목이 치러지는데, 일반부 경기가 2월 13일, 14일에 있습니다. 13일에 경기대표 안양한라와 서울대표 웨이브즈 간의 준결승이 있고, 여기서 승자가 2월 14일 목요일에 인천대표 데미언 킬러웰즈와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는 대진표가 나와 있습니다. 강릉하키센터에서 참 많은 대회, 많은 경기들이 예정돼 있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될 텐데, 박김찬 PD님이 강릉으로 또 출장을 가신다고요? 네, 제가 도와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네. 뭐 중계를 하거나 뭐 취재를 하러 가는 건 아니고요. 예, 일단은 국제 대회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예. 그러면 어쨌든 말씀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경기를 다 보고 오시겠네요. 네, 보고 올 거고요. 네. 그다음에 동계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이 붙어 있다 보니까 예, 그때는 그냥 제 사비로 더 이틀 더 남아서 예, 그때는 촬영도 하고 영상으로 좀 담아서, 웨이브즈가 지난 동계체육대회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네. 올해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굉장히 잔뜩 벼르고 있다라는 모습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13, 14일까지 더 남아서 네. 이따 오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설 연휴 지나고 강릉 대회까지 마친 후에 다음 185회 녹음을 준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강릉에서 있었던 이야기 박김찬 PD님이 또 잘 담아서 오시리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정규리그 마지막 편이 되겠네요. 안양한라와 오지글스 2연전 중심으로 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4회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설 연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국가대표팀의 경기에도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185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